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늦은 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 대형 투자회사에서 로비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45층짜리 빌딩은 아침마다 수많은 직장인들로 북적였죠. 제 업무는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택배를 받고 때로는 간단한 통역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185만 원이라는 빠듯한 월급으로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며 아침 7시 출근을 위해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3월이 부슬비가 내리는 날씨였고 로비 바닥이 젖어 있어서 청소 아주머니와 함께 미끄럼주의 팻말을 여러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오전 9시경 에르메스 백을 든 중년 여성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팔에는 리본을 단 하얀색 미니 푸드를 안고 있었죠.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손님,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해 주세요. 제가 정중히 안내했지만 여성은 제 말을 무시한 채 12cm는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죠. 그녀는 미끄러졌고 순간적으로 품에 안고 있던 강아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미 어떡해. 여성은 강아지를 안아들며 소리를 질렀고 갑자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일부러 바닥을 미끄럽게 했죠? 우리 꼬미가 얼마나 비싼 강아지인 줄 알아요? 올해 도그쇼 출전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엉망이 됐잖아요.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고 보안 요원들이 긴장한 채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15년간의 피아노 연주자 경험이 준 침착함으로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 바닥 상태도 명확히 표시해 두었습니다. 강아지의 상태가 걱정되시면 근처 동물병원으로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김태준 상무님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정은아,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김 상무님의 처제였고 평소에도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이런 식의 소동을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CCTV 확인 결과 제가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오히려 그 여성은 회사 출입금지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회사 카페에서 혼자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루하루가 제 미래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빚진 등록금 때문에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제는 로비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의 소동을 지켜본 누군가가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4월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로비가 한산해질 때쯤 까만 원피스를 입은 10살 정도의 아이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따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이는 로비 한켠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문화예술 투자도 하는 곳이라 로비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저녁 시간에만 연주자를 초청해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한산했던 터라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넬 수 있었죠. 피아노에 관심이 있니? 제가 물어보자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그때 아이의 아버님이 회의실에서 나오셨는데 박준영 전무님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이자 문화예술투자 부문을 총괄하시는 분이었죠. 아, 민지야 이제 왔구나. 박 전무님은 제게 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은 딸 민지의 학교가 교직원 연수로 일찍 끝나 회사에 데려왔다고요. 원래는 비서실에서 돌봐주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 비서실이 바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사실 저는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었고 대학을 그만두기 전까지 10년 넘게 연주했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박 전무님의 허락을 받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음색이 로비에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죠. 연주가 끝나자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저도 저렇게 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민지와의 만남은 제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요. 민지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간 매일 아침 로비에서 민지를 마주쳤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등교하기 전 잠시 들르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민지는 피아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학교로 향했고 저는 그런 민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선미 씨 박 전무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늘 바쁘신 분이라 로비에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날은 일부러 시간을 내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사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전무님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시곤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지가 요즘 피아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선미 씨 연주를 듣고 나서부터죠. 사실 민지는 이전에도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잘 맞지 않아 몇 번이나 중단했다고 하셨죠. 이상하게도 민지가 이선미 씨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주말에 민지 피아노 선생님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시급은 일반 학원보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3년 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음대를 중퇴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졌고 저는 결국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피아노 전공자에서 하루아침에 취업 준비생이 된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와 오래된 전자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대학 시절 연주했던 곡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죠. 처음에는 뻣뻣했던 손가락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잊고 있던 테크닉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다른 일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다시 음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고민 끝에 회사 로비에서 박 전무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그분을 뵙고 수락의 뜻을 전했죠. 레슨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그들의 아파트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지만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그들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로 연습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첫 수업을 앞둔 금요일 밤 책상 위에는 어린이 피아노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초급자를 위한 연습곡들을 정리해둔 노트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이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비록 연주자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음악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한 것이 민망해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시 50분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지의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처음 뵙는 자리라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창가에 놓인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피아노의 반질반질한 검은 표면에 비치며 은은한 광채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피아노 앞에는 이미 민지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민지의 현재 실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인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연주해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자주 엉켰습니다. 박자감도 불안정했고 기본적인 운지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였죠. 선생님, 저 피아노 정말 싫어했어요. 전에 배울 때는 매일 혼나기만 했거든요. 민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어릴 적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가 떠올랐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자로 손등을 때리시던 선생님이 계셨죠. 민지야, 우리 약속하자. 피아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친구야. 실수해도 괜찮아. 천천히 함께 배워보자. 제 말에 민지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법, 손목의 높이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악을 즐기는 법을 알려주었죠. 쉬운 멜로디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은 별, 변주곡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지만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른 리듬을 타야 하는 부분이 있었죠. 민지가 어려워하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선생님처럼 치고 싶어요. 순수한 열정이 담긴 그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좋은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시간의 수업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연습할 곡을 정하고 민지에게 스티커를 한 장 붙여주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우리 민지 정말 잘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교육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와의 피아노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 박 전무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선미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민지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여졌지만 민지가 제 손을 잡고 조르는 바람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압구정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들의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 벽면 가득한 클래식 LP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예술 작품들이 주인이 안목을 보여주고 있었죠. 식탁에는 이미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요즘 피아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선미 씨 덕분이죠. 민지 어머님의 말씀에 민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매일 연습하잖아. 선생님이 스티커도 많이 줬어. 식사가 무르익어갈 때쯤 박 전무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선미 씨가 음대 출신이라는 건 이력서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중퇴하신 이유도요. 순간 숟가락을 드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근 문화예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클래식 음악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죠.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그날 밤 대화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박 전무님은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제 생각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 중도의 학업을 포기했던 제가 다른 이들의 음악 교육을 책임질 수 있을까? 식사가 끝나고 저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그때 민지가 살금살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피아노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이랑 계속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화려한 경력이나 완벽한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온 제 꿈을 이루는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문화 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여전히 민지 피아노 교습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박 전무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선미 씨, 우리 회사가 투자하는 영화 제작사에서 음악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를 만든다는데 한번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다고는 하지만 영화 음악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전무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 영화는 피아노 교습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고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에는 음악 영화들을 찾아보며 공부했죠. 피아노 위플렛이 쇼팽의 편지,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활용되는지 연구했습니다. 주말에는 민지의 수업이 있었는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민지를 가르치며 겪은 경험들,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모든 것이 영화에 담길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고민 끝에 영화 제작사와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음악 감독님이 계셨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가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제 말에 감독님이 깊이 공감하셨고 그 자리에서 음악 자문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수정 회의에 참석하고 음악 녹음 현장을 지켜보고 때로는 배우들에게 피아노 연주 자세를 지도하기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주연 배우와 함께한 피아노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피아노를 칠 줄 몰랐지만 진정성 있게 연기하고 싶다며 기초부터 배우고 싶어 하셨죠. 마치 제가 민지를 가르칠 때처럼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제가 피아노를 통해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을 이제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화 음악 자문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독님께서 제게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선미 씨,
시나리오 수정 작업에 참여해보는 건 어떠세요? 선미 씨의 경험이 영화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음악 자문은 제가 전공했던 분야라 자신 있었지만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감독님은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제가 음대를 중퇴하고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 그리고 민지를 가르치며 느낀 감정들이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하셨죠. 첫 시나리오 회의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회의실에서 작가님, 감독님, 그리고 제작진들과 함께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인공이 처음 피아노를 접할 때의 장면에서 실제 초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상 외로 제 의견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가님은 제 경험담을 메모하시며 열심히 귀 기울여 주셨고, 감독님은 제가 제안한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주인공의 연습신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할 때는 같은 부분을 수백 번씩 반복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요. 그 과정이 때론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제 말에 감독님이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찾던 장면이.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피아노 연주 장면의 구도, 음악이, 템포와 카메라의 움직임, 주인공이 감정선 하나하나 세세하게 논의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제 발언이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고, 제작진들은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포기했던 꿈, 새로 시작한 도전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영감을 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회사 로비에서 민지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언제 영화 나와요? 저도 꼭 볼 거예요. 민지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민지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영화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김윤석 씨를 마주쳤습니다. 대학 시절 3년을 함께했던 전 연인이자 제가 음대를 그만두던 시기에 헤어진 사람이었죠. 이선미,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3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피아노가 수석 졸업생이었던 그는 이제 유명 음악학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죠.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제 근황을 물었습니다. 로비 접수원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영화 음악 자문을 하고 있다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넌 그게 만족스러워? 우리가 꿈꾸던 건 이런 게 아니잖아. 넌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잖아.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학원에서 레슨해 줄래? 너같이 실력 있는 강사가 필요해.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민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윤석 씨. 하지만 전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여전히 그러네. 넌 언제나 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하잖아.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전 부모님이 기대, 교수님들의 기대, 그리고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음대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 처음으로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콘서트홀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만이 음악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일들, 민지를 가르치는 것도, 영화 음악을 연구하는 것도 모두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에요. 말을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제 의지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조금 더 나다워졌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영화 시나리오 작업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쌓여 결국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38도가 넘는 고열에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박 전무님과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박 전무님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선생님, 걱정돼서 왔어요. 어제 수업도 못하시고 민지의 순수한 걱정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보온병 안에는 민지 어머님이 직접 끓이신 삼계탕이 담겨 있었죠. 선미씨,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회사 일에 영화 작업에 민지 수업까지 제가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린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박 전무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음대를 중퇴한 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미 저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요. 이틀 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회사에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제 자리에는 조그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사에서 보낸 것이었죠. 마지막 시나리오 수정이 끝났고 제가 참여한 부분들이 감독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총괄 디렉터로 저를 발탁했다는 것이었죠. 선미 씨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기획력까지 모두 갖추셨으니까요. 인사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음대를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저는 제 꿈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선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이 나는 3년 전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 와 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포기한 줄 알았던 꿈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따뜻한 사람들과 특별한 인연 들 승진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제 승진을 축하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고 박 전무님도 참석하셨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간 후 박 전무님이 테라스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한강의 물결 위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선미씨,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박 전무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사실 그날 로비에서 처음 피아노 치시는 걸 봤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던 분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백을 하시다니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자의 아버님이신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민지의 선생님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선미 씨의 진정성, 열정, 그리고 꿈을 향한 용기,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저도 박 전무님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응원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무님, 저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 전무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선미 씨 성장을 지켜보면서 저도 많이 변화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로비에서의 첫 만남, 민지와의 수업들, 영화 작업, 그리고 이제는 이런 감정까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때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때로는 특별한 인연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처럼 두려움에 망설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진심을 따라 걸어갈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으시겠죠?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만의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 이맘때쯤 저는 청담동의 한 웨딩숍에서 피팅 모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도 수십 벌이 드레스를 입었다 벗었다 반복하는 일이었죠. 키 167cm, 마른 체형의 평범한 외모였던 제가 피팅 모델이 된 건 순전히 제 사이즈 때문이었습니다. 샘플 드레스
드레스들이 대부분 44 사이즈였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첫 손님을 기다리며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을 때였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드레스는 안 돼요.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요? 그냥 렌탈로 하죠. 잠시 후 피팅룸 밖에서 한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팅룸을 나가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비 신부와 그의 어머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뿐인 결혼인데 예비 신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팅룸 한켠에 걸려있던 빈티지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컬렉션 제품이라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었죠. 디자인은 클래식했지만 약간의 수정만 하면 충분히 현대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드레스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허리 라인만 살짝 수정하고 레이스를 덧대면 지금 보고 계신 드레스와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순간 숍 매니저님이 눈이 커졌습니다. 피팅 모델인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절대 규칙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3년간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다 자퇴한 저로서는 드레스를 보는 눈이 일반인과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예상 외로 매니저님은 제 의견을 귀담아 들으셨고 예비 신부와 어머님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빈티지 드레스를 제가 입어보고 제안한 수정사항을 손짓과 함께 설명했죠. 결국 그 드레스가 판매되었고 수정 작업까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드레스를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입기만 하던 드레스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료 전공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을 때는 제 꿈도 함께 포기한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 꿈은 다른 형태로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다음날 만나게 될 특별한 손님으로부터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매장에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었는데 품에는 낡은 스케치북을 안고 있었죠. 매장 안의 드레스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무엇을 찾으시나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스케치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도록 섬세한 드레스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언니가 이번에 결혼을 해요. 제가 그린 드레스를 입혔으면 하는데 혹시 비슷한 디자인이 있을까 해서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그 아이의 이름이죠. 수진의 스케치를 자세히 보니 놀라웠습니다. 클래식한 실루엣에 현대적인 디테일을 더한 디자인이었는데 마치 제가 학창시절 꿈꾸던 스타일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수진아, 이 드레스들 정말 네가 디자인한 거야? 제 질문에 수진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너무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3년 전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저도 부모님의 반대로 디자인 공부를 포기했었으니까요. 언니, 이 드레스는 어때요? 수진이 한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매장 구석에 있던 심플한 어라인 드레스였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제가 그린 것처럼 수정할 순 없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거기 있었구나. 수진의 언니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는데 곧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 실장님? 작년까지 제가 다니던 의류회사의 디자인실 실장님이었거든요. 민서연 씨,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 실장님 아니, 수진의 언니 김지연 씨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수진의 스케치북을 함께 보며 드레스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연 씨는 수진의 재능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었고 결혼식에서 수진의 디자인을 실현시켜주고 싶어 했죠. 민서연 씨가 도와주면 어떨까요? 어제 매니저님께 들었어요. 드레스 수정에 재능이 있다고. 지연 씨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진과의 특별한 인연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요. 지연 씨의 웨딩드레스 수정 작업은 매장이 문을 닫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니저님의 허락을 받아 퇴근 후 2시간 정도 작업할 수 있게 되었죠. 수진이도 학원을 마치고 매일 들러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어라인 드레스는 심플했지만 수진이 스케치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변형이 필요했습니다. 하이넥 라인을 살짝 내리고 소매는 풍성한 퍼프 슬립으로 바꾸기로 했죠. 가장 큰 도전은 드레스 전체를 감싸는 레이스 작업이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수진이 레이스 조각들을 드레스 위에 하나씩 올려보았습니다. 저는 그 레이스 조각들을 핀으로 고정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폈죠.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천을 만지고 패턴을 구상하고 바늘을 잡는 일이 저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요. 의상 디자인과를 중퇴한 후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드레스 뒷면의 리본 작업이었습니다. 수진의 스케치에는 작은 리본들이 캐스케이드처럼 흘러내리는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끝에 리본 하나하나의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배치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씨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지연씨가 작업실에 들러 진행 상황을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왜 숨기고 계셨어요? 우리 회사 있을 때는 이런 모습 전혀 몰랐는데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원래의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제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도 나중에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드레스가 완성되어 가면서 소문이 났나 봅니다. 매장의 다른 고객들도 제가 수정한 드레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고객들은 자신의 드레스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서연씨, 우리 매장에 리폼 전문 디자이너 자리를 새로 만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피팅 모델에서 디자이너로 이런 제안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매니저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저는 웨딩숍의 첫 리폼 전문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피팅룸 옆이 작은 공간이 제 작업실이 되었죠. 3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공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의뢰는 부산에서 올라온 예비 신부님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웨딩드레스를 리메이크해서 입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50년 된 드레스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세틴, 원단, 곳곳이 해진 레이스 하지만 그 드레스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한국전쟁 때 미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할아버님을 만나셨대요. 결혼식 때 미군 부대에서 선물로 받으신 드레스라고 해요. 예비 신부님이 이야기를 들으며 드레스를 살펴보았습니다. 50년 전 드레스의 실루엣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죠. 드레스를 해체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느질로 꼼꼼하게 작업된 솔기들, 정교한 비즈 장식들. 시간은 멈춰 있어도 장인의 숨결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단은 보존 처리를 거쳐 본래의 광택을 되찾았고 낡은 레이스는 새 것으로 교체하되 일부는 복원해서 포인트로 사용했습니다. 할머님이 드레스가 가진 클래식한 아름다움은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죠. 작업 과정에서 수진이는 방과 후마다 들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즈를 달고 레이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 이런 게 진짜 디자이너구나. 드레스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드레스가 완성되었을 때 예비 신부님과 함께 할머님도 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할머님이 드레스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젊은 날의 드레스가 이렇게 예쁘게 다시 태어날 줄은 몰랐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드레스를 수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다시 피워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할머님이 드레스 사진이 웨딩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드레스, 언니의 드레스, 각각이 드레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매장 한켠의 작은 작업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더 이상 피팅 모델 일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가 만든 드레스를 다른 모델들이 입고 있었죠. 그들의 몸에서 새 생명을 얻은 드레스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리폼 작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고 저는 작업실에서 드레스 수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때 매니저님이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연 씨, 잠깐 나와줄 수 있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작업실을 나와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이었는데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티르 패션그룹의 박혜진 이사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루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기업이었고 특히 웨딩드레스 브랜드로 유명
유명했죠. 서연 씨의 작품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님이 드레스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인상적이었죠. 박 이사님은 제 작업실로 들어오셔서 진행 중인 드레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게 시작된 저녁 자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남이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용한 테라스 자리에서 박 이사님은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서연 씨,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빈티지 웨딩드레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서연 씨가 딱 맞는 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루티르의 새로운 브랜드라니 너무나 큰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 기회를 잡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서연 씨가 원하는 방식대로 천천히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연 씨의 감각과 철학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변을 걸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이 야경이 유난히 반짝거렸죠. 문득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제 드레스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의 얼굴도요. 그날 밤 작은 원룸의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학창시절 스케치북에 그려놓았던 꿈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열정, 그리고 지금 눈앞에 놓인 기회까지 박 이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난 후 정신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빌딩 4층의 작은 아틀리에가 마련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REMEMORID로 결정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드레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였죠. 밤을 새워가며 로고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첫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빈티지 드레스 수집이었습니다. 전국이 구제 시장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웨딩드레스들을 모았고 때로는 해외 빈티지 마켓에서 특별한 피스들을 공수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강원도 속초의 한 창고에서 발견한 1960년대 드레스들이었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에서 웨딩숍을 운영하셨던 할머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건데 그 시대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서연아, 이거 봐요. 어느 날 박 이사님이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오셨습니다. 1950년대 서울이 웨딩숍 사진이었죠.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거예요. 서연 씨가 아틀리에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뽑은 재단사와 자수장인들, 그리고 수진이도 방과 후에는 어김없이 찾아왔죠. 고등학생 신분이라 정식으로 일할 순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배우고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이 레이스는 어때요? 수진이가 고른 빈티지 레이스는 항상 특별했습니다. 마치 제가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 같았죠. 그런 수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브랜드 론칭 한 달을 앞두고 첫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1965년산 웨딩드레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죠. 빈티지 레이스의 따뜻함과 현대적 실루엣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완성된 드레스를 보며 팀원들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고 저를 믿고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는요. 브랜드 론칭 후 2개월 드디어 첫 컬렉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웨딩페어에서 REMEMORID 데뷔 무대를 갖게 된 거죠. 스물버리 드레스를 선보여야 했습니다. 아틀리에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재단사님들과 자수 장인님들은 마치 수술실의 의사처럼 긴장된 표정으로 작업에 몰두하셨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빈티지 소재들의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50년 전 드레스의 레이스는 너무 섬세해서 세탁도 조심스러웠고 오래된 비즈들은 하나하나 손으로 다시 박아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거 봐요. 자수 장인님이 60년대 드레스의 안감을 뜯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하셨습니다. To my lovely daughter 라고 쓰여 있었죠. 그 시절 어느 어머님이 딸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드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대를 잇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컬렉션의 테마는 Letters from the Past로 정했습니다. 각 드레스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았죠. 50년대의 우아한 실루엣, 60년대의 대담한 커팅, 70년대의 자유로운 디테일,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쇼 일주일 전 첫 피팅이 있었습니다. 모델들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아틀리에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빈티지 드레스의 클래식함과 현대적 디자인의 조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모두가 넋을 잃었던 거죠. 언니. 완벽해요. 수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웨딩숍의 피팅 모델이었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을 건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쇼 3일 전 피날레 드레스의 등 부분 레이스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빈티지 레이스를 구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죠. 그때 수진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언니. 우리가 가진 다른 빈티지 레이스들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면 어떨까요? 마치 퀼트처럼요. 그 제안을 발전시켜서 여러 시대의 레이스를 패치워크처럼 연결한 독특한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준 거죠. 컬렉션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틀리에에서 마지막 피팅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의류회사의 최 팀장이었죠. 서연 씨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 팀장은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빈티지 웨딩 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 씨가 합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대기업의 안정적인 연봉, 확실한 유통망, 그리고 충분한 자금 지원하지만 그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서연 씨가 준비하는 컬렉션이 콘셉트를 우리가 먼저 발표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 프레스 컨퍼런스에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회사로 오면 모든 게 더 좋아질 거예요. 서연 씨 실력이면 우리 회사에서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귓가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 언니, 이 드레스들은 언니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박 이사님의 말씀. 서연 씨의 감각과 철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하는 우리 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제 대답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그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틀리에에 혼자 남아 완성된 드레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드레스에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 드레스에서 발견한 어머님의 편지, 수진이가 제안한 패치워크 디자인, 자수 장인님의 손끝에서 피어난 꽃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진정성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컬렉션이 콘셉트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로요. 서울 웨딩페어 전날 밤이었습니다. 코엑스 전시장에서 우리의 드레스들을 설치하고 있을 때였죠. 옆 부스에서는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가 그들의 빈티지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호화로운 장식들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죠.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다운 걸 보여주면 되니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시 공간은 마치 오래된 다락방 같았습니다. 빈티지 가구들 사이에 드레스들이 놓였고 벽면에는 각 드레스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들을 전시했습니다. 50년대부터 이어져 온 사랑과 추억의 이야기들이었죠. 페어 첫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님 한 분이 우리 부스를 찾아오셨는데 전시된 드레스 중 하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드레스는 할머님이 60년 전 입으셨던 드레스를 우리가 우연히 구입해 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내 청춘이 저기 있네. 할머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에 담긴 이야기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우리 부스는 웨딩페어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피날레 드레스였습니다. 여러 시대의 레이스를 이어붙인 그 드레스는 마치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패션 매거진 에디터들은 이것을 시간을 꿰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명 백화점 바이어들이 우리 브랜드의 독점 계약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예비 신부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할머님이 드레스를 리메이크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님은 이제 안 계시지만
이렇게라도 할머님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페어가 끝나고 팀원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드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추억을 이어주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언니, 나중에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야. 그게 더 특별할 거야. 웨딩 페어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틀리에는 주문 드레스로 매일이 바빴고 저는 디자인 작업과 고객 상담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박 이사님이 아틀리에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연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늦은 저녁 우리는 아틀리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박 이사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렸습니다. 서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서연 씨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잠자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서연 씨의 재능만이 아니라 서연 씨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 이사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서둘러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서연 씨에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할 테니까요.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아틀리에 창가에 서서 서울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제가 피팅 모델로 일할 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설렘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만드는 드레스들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대학 입시 원서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나 패션 디자인과 지원하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드디어 허락하셨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드레스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그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 그리고 수진이처럼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일, 이제는 이것이 제 진정한 꿈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으시겠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꿈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